자, 2024학년도 영양교사 임용고시 3교시 전공 B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할게요. 1번 문제 보죠. 다음은 비타민 E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쓰세요. 비타민 E는 항산화 영양소예요. 곁가지의 불포화 도와 기억의 수, 위치에 따라 8종류로 나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기억에 들어갈 것을 써야 하는데 먼저 구조를 좀 보시면 이 비타민 E는 측세에 이중결합이 없는 전부 다 포화 상태로 되어 있는 토코페롤과 이중결합이 있는 불포화도를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는 토코트리에놀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우리 문제에 있는 것처럼 격가지의 불포화도에 따라 토코페롤과 그 다음에 토코트리에놀로 나눠요. 토코트리에놀. 불포화도에 따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그 다음에 어떤 아이 수 위치에 따라 또 세분화가 되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R1이 있고 여기 R2가 있어요. R1이 있고 R2가 있죠. 여기에 메틸기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어디 들어가느냐 몇 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다시 알파, 베타, 감마, 델타로 나누어져요. 보시는 것처럼 델타는 요 R1, R2 위치에 메틸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베타하고 감마는 메틸기가 한 개씩 존재하는데 R1 위치에 있는 것이 베타, R2 위치에 있는 것이 감마죠. 그리고 알파는 R1, R2 조 자리에 모두 메틸기가 채워져 있는 메틸기가 두 개인 것이 알파예요. 그래서 이 메틸기의 수, 위치에 따라서 다시 알파, 베타, 감마, 델타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토탈 8가지 형태의 비타민 E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에 들어가는 것은 어디 갔냐? 기억에 들어가는 것은 메틸기죠. 기억에 들어가는 것은 메틸기. 요걸 얘기하고요. 그리고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는 8개의 비타민 E가 모두 생리적 활성을 갖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 중 활성이 가장 높은 니은을 기준으로 충분 섭취량을 설정을 했어요. 이 8가지 형태의 비타민 E 중에서 활성이 가장 높은 것은 알파 토코페롤이죠. 알파 토코페롤. 이런 지용성 비타민의 경우에도 카일로마이크론 소장 점막세포에서 카일로마이크론이라고 하는 지단백질의 함유가 돼서 카일로마이크론 형태로 어디로 가요? 여기서 나온 카일로마이크론 형태로 간으로 가죠. 간으로. 그래서 간으로 그 카일로마이크론 잔여물이 들어갈 때 간으로 같이 유입이 되죠. 그래서 이 비타민 E는 카일로마이크론 상태로 간으로 가요. 근데 이 간에서 또 조직으로 필요한 비타민 E를 필요로 하는 조직으로 이동할 때는 어떤 형태? VLDL이라고 하는 지단백질에 묻혀서 가는 거죠. 이 간에서 VLDL을 합성할 때 이 세포 안에서 단백질이 결합 단백질이 이 VLDL이 합성되는 곳으로 가져다가 비타민 E를 가져다가 주는데 그러니까 비타민 E를 세포막으로 이동시켜서 VLDL에 함유가 되게끔 하는 단백질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결합 단백질이 있는데 그 단백질은 알파 토코페롤하고만 결합을 하죠. 결과적으로 VLDL에 포함되어 있는 그 비타민 E는 알파 토코페롤이에요. 요것만 포함이 되어 있고 결과적으로 조직으로 전달이 되는 것은 알파 토코페롤만 전달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의 경우에는 식품에 들어있는 토코페롤, 비타민 E 형태 중에서 알파 토코페롤만 급원식품으로 간주하고 그 아이만을 기준으로 해서 언급을 합니다만 우리나라는 다른 형태의 토코페롤을 형태로 섭취되는 그런 비타민 E를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해서 아직까지 다른 애들도 좀 인정은 해줘요. 그래서 8개의 비타민 E가 모두 생리적 활성을 갖는 것으로 아직까지는 간주하고 있다. 근데 가장 활성이 높은 것은 알파 토코페롤이다라고 보셔야죠. 그래서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보면은 알파 토코페롤, 비타민 E의 그 단위가 미리그램 알파 토코페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파 토코페롤. 그러니까 알파 토코페롤을 기준으로 그 충분 섭취량을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알파 토코페롤 형태로 식품에 들어있는 비타민 E를 환산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식으로. 그래서 알파 토코페롤을 하나로 보면은 베타 토코페롤은
절반으로 보는 거죠. 0.5. 감마 토코페롤은 0.1, 델타 토코페롤은 0.03, 알파 토코트리에놀은 0.3, 베타 토코트리에놀은 0.05로 바꿔서 환산을 해서 알파 토코페롤을 기준으로 한 형태로 충분 섭취량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활성이 높은 것은 알파 토코페롤이죠.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단백질의 구조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한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쓰세요. 섬유상 단백질인 기억은 인체에서 힘줄, 연골, 뼈 등의 주요 구성 성분이다. 삼중 나성 구조로 되어 있다. 여기까지 보시면 기억은 콜라겐이로구나라는 거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콜라겐은 3개의 폴리펩티드가 나성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게 기본 구조죠. 얘네들이 모여서 전체적으로 불용성의 그런 섬유상의 안정한 콜라겐 섬유라는 것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 3중 나성 구조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이 수소, 결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3중 나성 결합들이 모여서 얘네들 사이에서의 또 수소결합이 형성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불용성의 콜라겐 섬유라는 것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체내에 여러 군데 뭐 힘줄, 연골, 뼈, 혈관 이런 데 구성 성분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 몸에 있는 전체 단백질 중에서 3분의 1이 콜라겐이에요. 전체 단백질 중에 3분의 1을 콜라겐이 차지하고 있다. 자, 그래서 3중 나선 구조를 이루고 있고, 자, 각 나선은 니은, 프롤린, 하이드록시 프롤린, 하이드록시 리신 등이 풍부하며 1회전마다 3개의 잔기가 반복이 돼요. 자, 니은에 들어갈 게 뭔지를 써야 되는 거죠. 특히 1회전 할 때마다 나타나는 크기가 작은 요거를 힌트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크기가 작다. 아미노산 중에서 크기가 작다. 제일 작은 애가 누구죠? 글리신이죠. 그래서 저거를 힌트로 글리신을 찾으셨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리고 독립된 세 가닥이 서로 밀착되어 3중 나성분이 된다. 자, 그래서 다른 단백질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나 보이지 않으나 콜라겐에서 특히 많이 보여지는 아이가 하이드록시 프롤린, 하이드록시 리신이에요. 그러니까 프롤린에다가 OH기를 추가하는 거죠. 그래서 하이드록시 프롤린을 만들어요. 이때 관여하는 효소, 수산화 효소가 있겠죠. 수산화 효소. 이 수산화 효소가 뭘 갖고 있어요? 철을 가지고 있어요. 철이 이 반응을 마치고 나면 삼가로 바뀌죠. 이거를 원래대로 되돌려 주는데 비타민 C가 관여해요. 그래서 콜라겐 하면은 비타민 C, 철, 요 파트에서 영양학, 요 파트에서 이 콜라겐이 언급이 됐었을 거예요. 그래서 프롤린 혹은 리신이 하이드록시 프롤린 혹은 하이드록시 리신으로 전환이 될 때 철과 비타민 C가 필요하다라는 거 아마 공부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글리신을 약간 간과했습니다만 여기 크기가 작다라는 거를 힌트로 해서 글리신을 좀 찾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3개가 나선 구조로 꼬이는데 이렇게 한 바퀴 돌 때마다 아미노산 3개가 돌아가죠. 한 바퀴 돌 때마다 아미노산이 3개가 있는데 이 아미노산 구조를 보면은 글리신, 그 다음에 어떤 것들, 글리신 어떤 것들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콜라겐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에서 3분의 1은 뭐다? 글리신이란 얘기죠. 글리신 어떤 거 글리신 어떤 거 이렇게 돌아가니까 3분의 1은 글리신이에요. 글리신, 글라이신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콜라겐은 보시는 것처럼 불활성 효소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산화 효소를 얘기하는 거죠. 수산화 효소. 그래서 철 이가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요 이가짜리가 뭐 리신은 하이드록시 리신, 프롤린은 하이드록시 프롤린으로 바꿀 때 이게 삼가로 바뀌어요. 그거를 비타민 C가 전자를 제공해서 다시 활성 형태로 바꿔준다. 그러니까 콜라겐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려면은 비타민 C와 철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OH기들, 이 수산기들이 이 가닥들이 꼬여 나갈 때 이 수산기들이 수소결합을 통해서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결합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데 관여하는 것이 수산화 효소고 철과 구리가
철과 비타민 C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수산화 반응에 비타민 C가 필요해요. 그래서 프로콜라겐, 콜라겐 전구체라고 되어 있는데 저 아이들이 수산화가 돼서 OH기를 저렇게 덕지덕지 가지게 되면 자기들끼리 수소 결합을 하면서 이렇게 트로포콜라겐, 삼중나선 구조죠. 트로포콜라겐을 형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니은에 들어갈 거 글리신. 자, 그래서 기억은 콜라겐, 니은은 글리신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볼게요. 자, 3번. 다음은 인체의 해당 과정에 관한 설명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세요. 포도당의 해당 과정에서 기억은 조효소로 NAD+를 필요로 한다. 해당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세포질에서 NAD+ 농도가 낮아진다. 따라서 해당 과정이 계속되려면 생성된 니은 NADH 재산화, 여기 밑줄이 있어야죠. NADH 재산화. NADH가 재산화되어 NAD+가 공급되어야 한다. 여기 밑줄이 있어야 되는데 밑줄이 빠졌네요. 산소 공급이 원활하면 NADH는 디귿의 전자 전달계에서 재산화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기억에 해당하는 효소의 명칭을 써라. 기억이 뭐냐면 해당 과정에서 어떤 효소가 NAD를 필요로 해요. NAD를 NADH로 바꾸는 해당 과정에서 나타나는 유일한 산화 환원 반응이 어디였나요? 글리세르 알데히드 3인산이 글리세린산 1,3,2인산 되는 반응. 이 반응이 글리세르 알데히드 3인산 탈수소 효소죠. 글리세르 알데히드 3인산 탈수소 효소. 여기서 이 효소가 관여하고 이 아이가 NAD를 조효소로 해서 NAD+를 NADH로 바꿔요. 해당 과정에서 유일한 산화환원 반응이다 라고 얘기했던 반응이 이 반응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포도당 우리 해당 과정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암긴 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 저는 이 해당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뭐 다음에 뭐 A가 B가 되고 B가 C가 되고 요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해당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특이적인 사항들을 그거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ATP를 사용하는 그런 단계, 그 다음에 ATP를 생성하는 단계, 유일한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단계, 그리고 속도 조절 단계, 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알려드렸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유일한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죠. 그래서 포도당이 포도당 6인산, 과당 6인산, 과당 1,6,2인산 된 다음에 이게 똑 잘라져서 디하이드록시 아세톤 인산과 디하이드록시 아세톤 인산과 글리세르 알데히드 3인산으로 바뀌고 글리세르 알데히드 3인산이 글리세린산 1,3,2인산이 될 때 글리세르 알데히드 3인산 탈수소 효소가 관여하죠. 탈수소 효소가 관여하죠.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것은 글리세르 알데히드 3인산 탈수소 효소. 요게 기억의 정답이에요. 자, 그래서 요 반응이 자꾸 진행이 되다 보면은 NADH는 많아지고 NAD+는 농도가 떨어져요. 만약에 혐기적인 상태다. 혐기적인 상태라서 포도당을 해당 과정을 통해서 피루부산을 만드는 요 과정에서 생기는 이 ATP만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계속 요거를 반복하다 보면 요거는 적어지고 요거는 많아지고 결과적으로 얘가 없어서 더 이상 해당 과정을 돌릴 수 없게 되니까 추가적으로 지금 농도가 높아진 이 아이를 다시 이렇게 바꾸는 반응이 부가적으로 진행이 돼요. 그게 뭐죠? 피루부산. 맨 마지막에 있는 요 피루부산을 가지고 뭘 만들어요? 젖산을 만드는 반응이죠. 이 피루부산 갖고 젖산을 만드는 반응에서 지금 농도가 높아져 있는 NADH가 NAD+로 바뀌어요. 그럼 요거를 갖다가 여기다가 제공을 해서 지금 더 이상의 어떤 그 뭐 TCA 사이클을 돌린다거나 이런 게 어려운 상황이라거나 미토콘드리아가 없는 적혈구라거나 이런 데서는 이걸 제공을 함으로써 해당 과정에서 나오는 두 개의 ATP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두 개의 ATP로 전반적인 대사, 에너지 대사를 진행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은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세포질에서 밑줄친 니은 과정이 관여하는 니은이 뭐냐면 요거죠. NADH가 재산화되어 NAD 플러스가 공급되는 요 반응을 얘기해요. 그래서 니은 과정이 관여하는 피루부산 대사 과정을 효소와 생성물 명칭을 포함해서 서술해라. 효소는 뭐예요? 그러니까 생성물은 지금 젖산이죠. 효소는 뭐죠? 젖산 탈수소 효소예요. 젖산 탈수소 효소. 그래서 이 젖산 탈수소 효소가 이 왔다 갔다 가역 반응, 그러니까 이 피루부산을 젖산으로 바꾸기도 하고 젖산을 피루부산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름 자체는 젖산 탈수소 효소니까 젖산에서 수소를 떼는구나, 이렇게 가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나 왔다 갔다가 다 되는 그런 효소예요. 그래서 젖산 탈수소 효소가 관여한다. 그래서 젖산과 젖산 탈수소 효소를 넣어서 두 번째 문항은 서술을 하시면 되고요. 디귿에 해당하는 세포 소기관, 산소 공급이 원활하면 NADH는 전자전달계에 가서 재산화돼요. NADH가 산화적 인산화 반응을 통해서 여러 개의 ATP를 생성을 할 수가 있겠죠. 2.5개의 ATP. 그래서 요거는 이 전자전달계가 어디서 일어나는지 세포 소기관을 쓰라는 문제죠. 디귿에 들어가는 것은 미토콘드리아예요. 미토콘드리아.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포도당을 가지고 해당 과정을 거쳐서 피루부산을 만드는데 그때 글리세르 알데히드 3인산 탈수소 효소가 NAD를 NADH로 바꿔요. 얘는 자꾸 없어지고 얘는 자꾸 많아지니까 피루부산을 젖산으로 한 번 더 진행을 시켜서 NAD 플러스를 만든 걸 여기다가 다시 제공을 함으로써 해당 과정이 계속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젖산 탈수소 효소가 관여한다라는 거. 그렇지 않고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산소도 충분히 조달이 되는 상황이라면 피루부산은 미토콘드리아 내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완전히 연소가 되죠. CO2로 완전 연소가 돼요. 그러면서 다량의 ATP를 생성을 하죠. 자, 기억에 들어갈 것은 글리세르 알데히드 3인산 탈수소 효소고요. 니은에 산소가 없는 조건의 세포질에서 피루부산은 젖산 탈수소 효소에 의해 젖산으로 산화되면서 NADH가 NAD 플러스로 젖산으로 전환이 되면서 NADH가 NAD 플러스로 산화된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 들어가는 것은 미토콘드리아죠. 미토콘드리아.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영양교사와 식재료를 운반하는 배송 직원이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세요. 영양교사가 건강진단서를 새로 제출하셔야겠어요. 식재료 운반하는 배송 직원이죠. 지난번에 제출했는데 재발급 받아야 하는 기간은 언제 어떻게 되나요? 건강진단은 검진일로부터 기억에 한 번씩 해야 합니다. 우리 학교급식에서 종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학교급식에서 식품을 취급한다거나 조리를 한다거나 하는 사람들은 보통 6개월에 한 번 건강진단을 받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기억에 들어가는 건 6개월이에요. 네,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납품 시간이 인근 학교와 겹칠 경우 식재료를 먼저 납품하고 나중에 검수해도 될까요? 그렇게 하면 식재료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납품 후 검수는 할 수 없고 대면 검수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왔을 때 물건을 가지고 오는 사람과 대면으로 검수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검수서라는 게 있어요. 검수서. 소고기는 규격, 한우 몇 등급. 우리 이거 학교급식법에 보면은 그 식재료 품질 기준이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소고기는 몇 등급이에요? 몇 등급 이상을 써라. 3등급 이상의 한우나 유구 쓰라고 되어 있어요. 한우나 유구. 3등급 이상의 한우나 유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기 디귿에 들어가는 거는 아무래도 3등급이 되겠죠. 만약에 돼지고기가 나왔다. 돼지고기는 몇 등급 이상인가요? 돼지고기는 2등급이죠. 2등급 이상. 그 다음에 계란도 2등급. 그 다음에 날개 달린 애들, 닭이라거나 오리 같은 거는 몇 등급 이상? 1등급 이상을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등급도 여러분들 잘 외우고 계셨을 거라 생각이 돼요. 자, 괄호한 기억에 해당하는 기간을 쓸 것,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6조 1항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제6조 1항에 보면은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기준 그 별표예요. 별표를 보라고 나와 있어서 그 별표에 가서 보시면 개인 위생에 식품 취급, 조리 작업자는 6개월에 한 번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기록 2년 보관한다. 근데 폐결핵 검사는 연 1회 실시할 수 있다.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것은 6개월이 되겠고요. 밑줄 친 니은 방법에 대하여 참여자를 포함해서 서술해라. 대면 검수였죠. 대면 검수에서 참여자를 포함해서 서술하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 검수 파트에 보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검수할 때 이런 거 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 뭐 확인해야 된다. 원산지, 포장 상태, 식품 온도,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의 경우에는 제조일자, 산란일자, 품질 상태, 규격 같은 것들 봐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고, 선납품 후 검수는 식재료의 위생 및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납품 시 영양교사, 영양사 등 학교 관계자가 입회해서 물건이 들어올 때 꼭 이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복수대면 검수예요. 복수대면 검수.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검수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이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학교 관계자 입회 하에 복수대면 검사 요 내용이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교직원일 수도 있고 뭐 학부모일 수도 있고 학교 관계자가 두 사람 이상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 그러니까 영양사, 영양교사 이외에 다른 사람까지 포함해서 두 사람이 같이 대면 검수를 해야 된다. 요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참여자 학교 관계자, 영양사, 영양교사 등 학교 관계자가 복수 대면 검수 요 두 가지 말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리고 괄호한 디귿과 관련하여 학교에 납품할 소고기의 최저 등급 숫자 3등급이죠. 품질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명칭, 요거는 기존에 단체급식 쪽으로 분류를 했었던 것 같은데 한번 나왔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 등급 확인할 때 사용하는 서류,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에 근거해라.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에 보면 소고기, 돼지고기 등에 대한 축산물 등급 판정 확인서 원본을 제출받아서 축산물 품질 평가원에 가가지고 축산물 유통 정보 시스템을 조회를 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건 뭘까요? 받아야 되는 서류, 축산물 등급 판정 확인서죠. 등급 판정 확인서. 명칭을 정확하게 써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6개월, 기억은 6개월. 니은은 납품업자가 납품하는 식재료에 대하여 납품 시에 영양교사, 영양사 등 학교 관계자가 입회해서 복수 대면 검사 요거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요거 들어가야 되고, 요거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소고기 3등급 축산물 등급 판정 확인서까지 써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1점, 그 다음에 요거 1점밖에 안 되겠죠. 3등급이 1점이고 축산물 등급 판정 확인서가 1점이니까 이렇게 배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볼게요. 5번 문제. 다음은 교사와 학생의 대화 내용의 일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세요. 오늘 수업 시간에는 딸기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는 딸기와 설탕입니다. 새콤한 맛이 나도록 레몬즙도 넣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신맛이 강해지고 색과 질감도 변하게 될 거예요. 왜 색이 변할까요? 딸기의 펠라고니딘 색소 물질이 산과 반응하면 더 선명한 붉은색으로 변하기 때문이에요. 저 펠라고니딘은 어디에 포함되는 색소인가요? 안토시아닌이죠. 안토시아닌. 그리고 산에 의해서 붉게 변한다라는 걸로 이 안토시아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질감은 왜 변할까요? 질감에 관여하는 펙틴질이 산과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가열하는 과정에서 설탕이 산과 반응해서 리을로 변형되기 때문에 질감이 변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기억을 알칼리성 용액에 넣었을 때 이 펠라고니딘이라고 얘기했던 안토시아닌 색소예요. 색 변화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퀘르세틴이 산이랑 반응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써라 라는 문제가 있어요. 자, 펠라고니딘은 안토시아닌 색소 중에서도 여기에 들어있죠. 펠라고니딘. 그래서 이쪽이 붉은색이고 이쪽으로 갈수록 파래져요. OH기가 많아질수록 청색이 증가하죠. 그리고 OH기가 적을수록 적색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이쪽이 빨간색, 이쪽으로 갈수록 파란색, 그리고 이리 내려갈수록 빨간색이 적색이 증가한다. 그래서 펠라고니드는 붉은색 계열의 색소고요. 저 아이는 옥소늄이온이라 그래서 산소인데 이렇게 생긴 애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일반적인 산소와는 결합의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애들 들어있으면 되게 불안정하죠. 그래서 굉장히 쉽게 변해요. 그래서 이 안토시아닌 색소가 산에서는 보통 pH 한 3.0, pH 3 이하 정도의 산에서는 적색이에요. 붉은색. 적색인데 변화 자체가 가역적이죠. 그리고 pH가 점점 올라가면서 색깔이 pH 7쯤에서 무색으로 나와요. 무색 혹은 옅은 적색. 색깔이 흐려지는 거죠. 옅어지다가 그다가 pH 8쯤 되면은 거의 자색 혹은 보라색이라고 하는 색깔로 바뀌어요. 그리고 pH가 더 올라가죠. pH가 이제 알칼리로 가요. pH 11 정도면은 청색. 그리고 pH 14까지 가기는 쉽지 않으나 이 정도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녹색이죠. 녹색. 그래서 알칼리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쓰라 그랬어요. 알칼리 용액에 넣었다. 알칼리 용액에 넣어서 pH가 증가할수록 교재에 보시면 청색이 선명해진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녹색까지 굳이 쓰실 건 아닌 것 같고요. 청색까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pH가 증가할수록 청색이 우세해진다. 청색을 띠게 된다. 그래서 기억은 청색. 퀘르세틴이 산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써라. 이 퀘르세틴이라고 하는 것은 안토잔틴이죠. 안토잔틴. 그 플라보노이드 색소는 탄소 6개, 탄소 3개, 탄소 6개의 고리로 구성이 되어 있고 보편적으로 이 안에 플라보노이드 안에는 아까 이야기한 안토시아닌, 안토잔틴, 타닌까지도 여기다가 집어넣기도 해요. 근데 좁은 의미의 플라보노이드 하면은 이 안토잔틴 색소를 얘기하죠. 안토잔틴은 황색 내지는 담황색, 좀 범위가 넓어서, 그러니까 담황색이면 약간 아이보리 색깔 같은 거, 조금 나가서 한 백색까지도 안토잔틴 색소로 보고 있죠. 이 안토잔틴이라고 하는 아이는 산에 안정해요. 산에 안정하다. 근데 알칼리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고리가 열려요. 고리가 열리면서 칼콘이라고 하는 형태가 되면서 가운데 고리가 열려버리죠. 칼콘이 되면서 이때 누렇게 변하죠. 누런색. 그래서 산에는 안정하다. 아마 이렇게 공부를 하셨을 텐데 이 산에 안정한 것이 색깔마다, 그러니까 책마다 조금 달라서 어떤 책 보면은 흰색이 선명해진다. 흰색이 선명해진다, 하얘진다, 뽀얘진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어떤 책에서는 무색이라고 나오기도 해요. 색깔이 없다, 산에서. 그러니까 하얀색을 무색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책이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에서 이 퀘르세틴이 대표적인 안토잔틴 색소죠. 퀘르세틴은 흰색이 선명해지거나 아니면 무색이 된다. 이 둘 중에 하나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밑줄친 디귿에서 산이 겔화에 관여하는 기전을 서술할 것. 디귿 보시면 펙틴이 산과 만났을 때 이 펙틴의 기본 구조는 뭐예요? 갈락투론산이에요. 갈락투론산이 한 78%, 80% 정도 되고 나머지 20%는 다른 당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펙틴이라고 하는 거는 복합다당류죠. 그래서 이 갈락투론산 구조로 봤을 때 갈락투론산은 갈락토우즈 6번 탄소가 뭘로 바뀐 거? 카르복실기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펙틴이라고 하는 아이를 쓸 때 이 갈락토론산이 막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카르복실기만 조금 부각을 해서 쓰죠. 그래서 이 카르복실기에 메톡실기가 붙어 있는지 붙어 있지 않은지에 따라서 얼마나 붙어 있는지에 따라서 고메톡실 펙틴, 저메톡실 펙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이 펙틴이라고 하는 아이가 물속에 분산이 되어 있는 원동력은 얘네들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카르복실이기 때문에
카르복실기는 물에서 쉽게 수소이온을 내놓는 산이죠. 수소이온 내놓고 마이너스를 띄다 보니까 이 펙틴 가닥 사이에 마이너스에 미는 힘 때문에 반발력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반발력에 의해서 얘네들이 분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물이 수화를 시켜서 얘네들이 잘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태로 유지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산이 들어간다, 여기가 수소이온으로 채워지는 거죠. 그러면은 전기적으로 정전기적인 어떤 반발력이 없어져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우리가 보통 잼을 만들 때, 잼이나 젤리를 만들 때 첨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이죠. 그러니까 설탕이 들어가면 요 사이에 수화시키느라 포함되어 있던 물이 설탕이 탈수 작용에 의해서 빠져나가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쉽게 만나서 어떤 겔을 형성을 한다. 그게 이제 잼이나 젤리를 만드는 그런 원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잼, 젤리 만들 때 필요한 것이 펙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산이 있고, 그 다음에 당이 있어요. 그래서 이 펙틴이 엉기는데 얘는 중화,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정전기적인 어떤 그 반발력, 마이너스라고 하는 그 이온 상태를 중화시켜서 마이너스를 없애주는 거죠. 그러니까 반발력이 없어지고, 당이 들어가면서 이 당이 물을 끌어가요. 탈수작용을 하고. 그래서 얘네들끼리 만나면서 망상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산과의 어떤 반응이라고 하면, 산이 계라에 미치는 기전이라고 하면 얘네들 중화시켜준다라는 골자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반발력을 없애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골자로 쓰시면 되겠고, 리을에 해당하는 명칭을 쓰래요. 리을이 뭐냐면 가열하는 과정에서 설탕이 산이랑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저 문제는 지금 질감이라고 하는 이야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질감이 왜 변할까요? 펙틴이 산과 반응해서 겔화가 되니까 그 겔화로 인한 어떤 질감 변화가 있을 거고, 가열하는 과정에서 설탕이 산과 반응을 해서 리을이 생겨서 질감 변화가 생긴다. 근데 이거를 이 질감과 연결시키는 게 조금 쉽지는 않았을 텐데, 그냥 단순하게 설탕을 산이나 효소로 작용을 하게 시키게 되면 뭐가 돼요? 분해가 되죠. 그러면서 뭐가 생겨요? 전하당이 생겨요. 그래서 이 전하당이라고 하는 거는 과당이 포함된 거죠. 과당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과당의 어떤 특징을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과당이 용해도가 가장 높죠. 물에 되게 잘 녹고 물이랑 되게 친하고, 단맛은 굉장히 강하면서 흡습 조회성도 있고, 물을 머금어서 녹아지는 현상이죠. 흡습 조회성 같은 것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 과당이 생기면서 보습력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약간 부드럽고 촉촉한 그런 질감 같은 것들이 전하당이 되면서 더 생긴다. 그리고 이 과당은 물에 잘 녹기 때문에 결정이 잘 안 생기죠. 그러니까 결정이 생겼을 때의 어떤 서걱서걱함, 이런 것들도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설탕이 산에 의해서 전하당으로 변형되기 때문이다 라고 리을에는 전하당을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답을 정리를 해보면, 자, pH가 증가할수록 팔라고니딘, 다시 말해 안토시아닌 색소는 청색이 우세해진다. 청색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퀘르세틴의 경우에는 얘는 담황색, 황색이라고도 표현이 되는데, 얘가 산성의 환경에서는 무색 혹은 선명한 백색으로 변화된다. 근데 그 색 변화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밥 중에서도 초밥에 있는 밥이 더 하얗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산의 수소이온에 의해서 펙틴 분자들이 가진 음전하가 중화되어 반발력이 없어지니까 지들끼리 수소결합해서 침전하면서 계라가 된다. 이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화시킨다, 반발력을 없애준다, 이 내용이 들어가면 될 거예요. 그리고 리을에는 전화당이 들어가죠.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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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이렇게 배점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6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영양교사와 고등학생의 대화의 1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세요. 학생이, 선생님, 아버지께서 얼마 전에 2형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어요. 아직 초기라는데 제가 아버지께 도움이 되고 싶어요. 아, 그래요? 혹시 아버지께서 지금 다른 질환도 있으신가요? 특별히 편찮으신 데는 없는데 비만이세요. 기억이 비만이죠.
식사 조절을 잘 하셔야겠네요. 우선 혈당 조절을 위해 당제 식품을 조심하셔야 해요. 혈당과 관련이 있는 당 지수, 글리세믹 인덱스, GI라고 하죠. 당 지수와 당 부하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 식품의 당 지수 표를 줄 테니 아버지께서 활용해 보시도록 해보세요. 학생이 표를 보면서 선생님, 호밀빵은 당 지수가 50이고 일회 섭취 분량이 30g, 일회 섭취량당 당질이 12g이네요. 그러면 호밀빵은 많이 먹어도 되는 건가요? 당지수가 낮은 식품이어도 과식은 피하셔야 해요. 이렇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밑줄 친 기억이, 기억은 아까 뭐였나요? 비만이었죠. 비만이 이형 당뇨랑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서술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비만인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비만인 사람들의 경우에는 인슐린의 수용체, 세포가 갖고 있는 인슐린 수용체 수가 감소해요. 그리고 인슐린 수용체가 망가지는 거죠. 인슐린 수용체가 망가지면서 인슐린이 결과적으로 작용을 하지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요. 그래서 인슐린의 뭐 민감성이 떨어진다, 뭐 이런 표현도 하고요. 민감성이 감소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 자, 인슐린이라는 아이는 이렇게 세포가 있으면 이렇게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호르몬들은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수용체가 있어요. 수용체. 여기에 인슐린이 결합을 하면 이제 이게 신호가 돼서 안쪽에서 일련의 반응들이 일어나고 포도당이 들어올 수 있는 포도당 운반체, 포도당을 들여보내는 운반체, 글루코즈 트랜스포터 4번이죠, 보통. 요게 세포막으로 이동을 해서 그 다음에 포도당이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비만인 사람들은 이 인슐린 수용체 수가 감소하고 인슐린 수용체가 조금 망가진다고 표현을 하죠. 이렇게 잘 결합이 되게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 얘가 약간 이렇게 망가진다. 그래서 인슐린이 결합을 못하게 된다. 그래서 인슐린이 있으나 작용을 못하는 그런 상태가 초래되는 것이 비만이에요. 그래서 비만인 사람들은 특히나 이형 당뇨,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인슐린은 분비가 되지만 작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인슐린 저항성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죠. 자, 그래서 기억이 이형 당뇨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서술해라. 요거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말이 거의 포커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들어가면 거의 배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조금 더 말을 조금 더 늘려서 서술을 하자면 인슐린 수용체가 감소하고 민감성이 감소한다. 요것도 같이 포함을 시키셔도 되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인슐린 저항성 생긴다. 요거죠. 밑줄 친 니은을 산출할 때 기준이 되는 물질과 기준값을 쓸 것. 니은이 뭐였냐면 당지수예요. GI라고 하는 거, 혈당지수를 얘기하는데 이 혈당지수를 산출할 때 기준이 되는 거. 그러면 우리 GI가 뭔지 좀 볼까요? GI라고 하는 것은 식품에 함유된 당이 혈당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얼마나 혈당을 많이 올리나 빨리 올리나 그거를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준이 있어요. 기준을 100으로 잡고 상대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것이 흰빵 또는 포도당이라고 대부분의 책에 나와요. 그러니까 흰빵이나 포도당 둘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되겠죠. 근데 아무래도 포도당이 조금 더 좋아 보이기는 한데, 더 정확해 보이기는 한데 뭐 흰빵을 쓰셔도 틀렸다고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책에 두 가지가 보통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포도당을 먹은 다음에 이제 혈당이 올라가겠죠. 그걸 곡선으로 그려요. 그러니까 30분 간격으로, 일정 시간 간격으로 혈당을 체크해서 이걸 곡선으로 그리는 거죠. 자, 그래서 얼마나 얘가 올라가는지 이 면적을 구해요. 면적.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식품을 섭취한 다음에 혈당이 올라가는 정도를 또 그림으로 그려요. 그래서 이 면적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포도당의 혹은 흰빵의 혈당 상승 곡선 면적과 특정 식품을 먹었을 때의 혈당 상승 곡선 면적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표현한 것이 혈당 지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당 먹었을 때를 100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되는지를 상대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당 지수다. 그래서 흰빵이나 포도당 섭취 시에 혈당 상승 정도를 100으로 봐요. 기준값은 100인 거죠. 특정 식품 섭취 시 혈당을 상대적으로 나타낸 거. 근데 주의할 건 뭐죠? 만약에 포도당을 50g을 먹었다. 그러면 이 특정 식품을 50g 먹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식품의 당을 50g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포도당 50g 먹고 혈당 곡선을 그린 다음에 호박의 GI를 구하고 싶다. 그럼 호박에 들어있는 당이 50g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호박을 이만큼 먹는 게 아니라 이게 당 50g이면 호박은 이만큼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을 먹고 나서 혈당 곡선을 그려서 상대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GI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문제를 다시 가서 보시면 이 GI를 산출할 때 기준이 되는 물질, 표준이 되는 물질, 포도당 혹은 흰빵이라고 하시면 되고 기준값은 100이죠. 얘가 100이에요. 얘가 기준이에요. 자, 밑줄 친 디귿을 근거로 호밀빵의 당 부하 지수를 계산해라. 당 부하 지수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박을 50g 먹는 게 아니라 호박에 들어있는 당을 50g을 먹는 거다. 그래서 호박은 되게 많이 먹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한 번 먹는 양에 들어있는 당을 기준으로 해서 이 혈당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데 근거해서 GL, 당 부하 지수라는 것을 착안을 했어요. 이거는 1회 섭취량이 기준인 거죠. 1회 섭취량. 뭐 예를 들어 호박이면은 사람들이 보통 한 번에 먹는 양이 70g이다. 그럼 70g 안에 들어있는 당을 기준으로 하겠다. 그게 당부하 지수죠. 당부하 지수.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아까 혈당 지수 얘기한 거 포도당용에 섭취한 다음에 혈당 반응 곡선 그리고 그 다음에 식품을 섭취한 다음에 혈당 반응 곡선 그리고 그걸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 GI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당 부하 지수는 절대 탄수화물량 당 50g 이게 아니라 1회 분량에 함유된 탄수화물의 양을 기초로 혈당 반응을 측정한 거예요. 계산을 어떻게 하죠? 100분의 GI 혈당 지수 곱하기 1회 분량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1회 분량의 탄수화물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자, 문제로 가서 보시면 자, 이거는 우리 수업하면서 많이 했던 거죠. 문제를 보시면 호밀빵의 당지수가 50이에요. 100분의 50 곱하기 1회 섭취 분량은 30g인데 30g 안에 당이 12g 들어있는 거죠. 12g.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6g이 답인 거죠. 6g. 아, 6g이 아니라 6이 답인 거죠. 6. GL이니까 6. 그래서 답 정리를 같이 다시 한번 해보면 비만은 조직의 인슐린 수용체 수, 민감도를 감소시킴으로써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한다. 이로 인해 세포 내로 포도당 수송이 저하되어 당뇨병이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기준 물질은 포도당 또는 흰빵이고요. 기준값은 100이에요. GL 계산한 거 아까 6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노인기의 비타민 D 대사에 관한 설명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세요. 비타민 D는 혈청 칼슘과 인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골격의 무기질화를 비롯한 여러 기능을 체내에서 수행한다. 비타민 D는 칼슘 대사에 관여하죠. 그래서 소장에서 칼슘이 흡수되는 거, 그거를 이제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보통 부갑상선 호르몬의 영향을 좀 받고 부갑상선 호르몬과 같이 신장에서 칼슘이 배설되는 것도 억제하고 뼈에서 칼슘을 용출시켜서 혈중에 있는 칼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작용을 하고 있어요. 노인기에는 일반적으로 소장에서의 비타민 D 흡수율 노인기가 돼서 좋아지는 건 아무것도 없죠. 흡수도 잘 안 돼요. 그리고 피부에서 합성도 잘 못해요. 그래서 노화로 인해서 비타민 D가 니은과 디귿에서의 활성형으로의 전환이 또한 감소하기 때문에 65세가 넘어가면 비타민 D의 충분 섭취량이 15 마이크로그램 퍼 1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성인은 10 마이크로그램 퍼 1이었죠. 근데 65세가 되면은 15 마이크로그램 퍼 1로 바뀐다. 바뀌는 이유는 흡수도 안 돼요. 피부에서 합성도 안 돼요. 활성형으로 전환도 안 돼요. 이런 어떤 원인에 의해서 비타민 D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더 먹어야 한다. 그래서 충분 섭취량이 늘어나요. 나이가 들어서 더 드세요. 양 수치상으로 권장 섭취량이나 충분 섭취량이 늘어나는 영양소가 거의 없어요. 근데 비타민 D가 늘어나고 여자들의 경우에 칼슘이 늘어나죠. 칼슘의 권장 섭취량. 자, 기억을 위한 전구체를 써라. 피부에서 비타민 D 합성할 때 그때 재료가 되는 건 뭔가요? 7번 탄소에 없어요. 뭐가? 수소가. 7번 탄소에 수소가 없는 콜레스테롤이죠. 콜레스테롤. 요거를 가지고 피부에서 비타민 D를 합성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콜레스테롤 공부하면서 콜레스테롤로 하는 거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호르몬 만들고 담즙산 만들고 비타민 D를 만듭니다. 라는 공부를 하죠. 그래서 그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7디하이드로 콜레스테롤을 합성을 해서 그걸 가지고 비타민 D가 합성이 되죠. 자, 그래서 피부에서 합성되는 비타민 D도 있고 식품으로 섭취하는 비타민 D도 있어요. 식품으로 섭취한 것은 소장 점막에서 카일로마이크론에 함유돼서 우리 지용성의 비타민들은 전부 여기 묻히죠. 그래서 림프관을 거쳐서 뭐 조직 한번 들렸다가 최종적으로 간으로 간다. 간에서 조직으로 갈 땐 뭘로 가요? 비타민 D의 경우에는 아까 비타민 E는 VLDL에 묻혀간다라고 했으나 비타민 D의 경우에는 여기는 비타민 D 결합 단백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혈중에서는 비타민 D 결합 단백질과 결합을 해서 간에서 여기서 붙어가지고 그 다음에 조직으로 이동을 하고 이 소장 점막에서 간으로 갈 때까지는 카일로마이크론에 함유가 돼서 가는 거죠. 자, 그리고 피부에서 만들어지는 거 7디하이드로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합성이 된 피부에서 만들어진 비타민 D3도 간으로 가요. 간으로 갈 때에는 어떻게 가요? 피부에서 만들어진 것은 또 마찬가지로 비타민 D 결합 단백질에 결합이 돼서 그 다음에 간으로 가요. 같이. 그래서 간에서 일단 1차적인 활성화가 이루어지죠. 간에서 25번 탄소에다가 OH기를 붙여요. 그리고 신장으로 가서 1번 탄소에다가 OH기를 또 붙여요. 이 형태가 1번, 25번의 OH기가 추가로 붙은 비타민 D, 이게 칼시트리올이죠. 칼시트리올, 알코올기가 3개란 얘기예요. 원래 7디하이드로 콜레스테롤 비타민 D 합성된 이 상태를 보면은 보통 OH기가 하나 이미 있어요. 그래서 이 25번 탄소에 OH기가 붙고 1번 탄소에 OH기가 붙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이 수산기가 3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칼시트리올이라고 얘기해요. 3개다, 트리올. 저게 활성 형태죠. 자, 문제가 뭐였나요? 자, 니은에 해당하는 기관의 명칭을 써라. 니은을 보시면 노화로 인하여 비타민 D가 니은과 디귿에서 활성형으로 전환이 되는데 니은은 어디죠? 간에 한번 들려야죠. 그래서 니은에 간에 가서 25번 탄소에 OH기를 붙이는 수산화 효소의 작용을 받아서 25OHD3가 되고요. 신장에 가서 1번 탄소에 수산기가 붙어요. 근데 여기는 알파를 써요. 그래서 1알파 수산화 효소에 의해서 1,25OH2D3 칼시트리올이 합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에 들어가는 건 간. 자, 그 다음에 밑줄친 디귿 반응에서 디귿 반응. 신장에서 활성형으로 전환이 된다. 이 반응에서 비타민 D의 활성 형태라고 하면 1번, 25번 두 개 다 써야 돼. 25OH2D3 이렇게 쓰시면 되고 다른 말로 뭐 칼시트리올이라고 쓰셔도 되고 여기 3을 써놓지 않은 그런 교재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여기 3이 써있기는 한데 안 써있는 교재도 있어서 25OH2D까지 쓰셔도 이거 뭐 틀렸다고 얘기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정확히는 이렇게 D3까지 써주시는 게 좋겠고 효소를 포함해서 서술해라. 신장에서는 아까 1알파 수산화 효소가 작용을 했었어요. 이 효소 이름이 들어가 줘야 되는 거죠. 얘를 활성화시키는 애가 누군가요? 얘를 활성화시키는 거 부갑상선 호르몬이죠. 부갑상선 호르몬이 요거를 활성화시켜서 신장에서 비타민 D가 완전한 활성형이 되는데 기여해요. 그래서 부갑상선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 활성화가 되면 비타민 D가 완전한 형태의 활성 형태로 전환이 된다는 거. 자, 그래서 기억은 7디하이드로 콜레스테롤, 니은은 간이고요. 디귿이 1,25OH2D3 칼시트리올이라고 하셔도 되고 간에서 비타민 D는 25OH D3, 여기도 3로 전환이 되고 신장에서 1알파 수산화 효소 요거 이름 들어가야 되고요. 이에 의해서 1번 탄소에 수산기가 첨가되어 1,25OH2D3 칼시트리올이 합성이 된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래서 활성형 쓰고 효소 쓰고 요거 효소 이름 들어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답이 1번 1점 요거 2점 되겠죠. 그래서 요 활성형 쓰는 거 그 다음에 요 효소 이름 들어가는 거 그거 두 가지가 있어야 2점이 획득이 되겠죠.
그 다음에 8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A 병원에서 사용되는 영양 검색을 위한 평가 항목 및 기준의 일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세요. 영양 검색이라고도 하고 영양 선별이라고도 하고 영양 스크리닝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영양 검색을 할 때 이제 일단은 요걸 다 확인을 해서 이 환자가 위험군이냐 고위험군이냐를 구별을 해요. 그래서 여기 수치들 기준치랑 비교했을 때 얼마가 나오면은 위험군, 얼마 이상이면 고위험군 이렇게 나눈다는 얘기죠. 이때 많이 사용하는 것이 기억 2.8, 3.3, 2.8 나왔어요. 기억은 뭘까요? 데시리터당 그람이에요. 양도 되게 많죠. 이거 알부민이죠. 알부민. 기억은 알부민이에요. 이제 혈중에 있는 알부민의 농도, 총 림프구수, 면역 기능하고 관련 있죠. 그 다음에 이상 체중 비, 그 다음에 섭식 상태, 요거에 따라서 위험군, 고위험군 수치가 있어요. 그래서 알부민의 경우에는 2.8에서 3.3이면 위험, 2.8보다 미만이면 고위험, 총 림프구수 기준치 이렇게 있고요. 위험, 고위험, 이상체중비가 75에서 이상체중 대비 75에서 90 미만이면 위험, 75 미만이면 고위험 이렇게 얘기하고요. 섭식 상태, 지금 치료식 먹고 있는지, 관급식 하고 있는지, 금식, 유동식을 5일 이상 하고 있으면 이건 위험. 그 다음에 고위험으로 분류를 하려면 섭식 상태가 어때야 돼요? 정맥 영양하고 있어야죠. 정맥 영양. 그러니까 입으로 아무것도 못 먹고 장기적인 어떤 정맥 영양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 이 사람 고위험으로 봐요. 그래서 이거 TPN이라고 그러죠. 토탈 퍼렌터럴 페렌터럴 뉴트리션 이라고 해서 뉴트리션 요거는 이제 비경구 입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 거 뭐 그런 의미죠. 그래서 입으로는 아무것도 안 먹고 혈관으로 어떤 영양이 공급이 되는 이런 상태라면 이 사람은 고위험군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래서 니은에 들어가는 건 정맥 영양 혹은 TPN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근데 이 약자는 약자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풀어 쓰시는 거 아니면 조금 적절하지 않아서 정맥 영양이라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위험에 해당되는 것이 2가지 이상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 위험군에다가 분류하고요. 그 다음에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것이 2가지 이상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고위험군에다가 분류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고 영양 검색을 해서 위험도 환자, 고위험도 환자 이렇게 나눈다 그랬죠. 2가지 이상이면 위험도 환자, 고위험이 2가지 이상이면 고위험도 환자. 그래서 일반 환자들은 뭐 정기적으로 재선별을 다시 해주는 상태, 해주는 정도. 위험도 있는 사람은 초기 영양 판정을 다시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 사람이 근육 소모가 있는지, 부종이나 복수가 있는지, 기존에 영양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 지금 병원식을 얼마나 먹고 있는지 이런 걸 가지고 초기 영양 판정을 해서 고위험인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나눠요. 그래서 고위험군에 해당이 되면은 심층 영양 판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한테 맞는 영양관리 계획이 수립이 돼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고위험도에 있는 사람도 심층 영양 판정을 해요. 체지방이 얼마나 있는지, 체단백이라거나 내장 단백이 어느 정도인지, 면역력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판별을 다시 해서 적당히 영양관리 계획을 실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평가를 하고 심층 영양 판정 다시 해서 영양 계획을 또 새로 진행을 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영양 선별이라고 하는 거, 영양 검색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기억을 이용한 영양 판정 시에 유의할 점을 서술하라 그랬어요. 아까 기억은 알부민이라 그랬죠. 알부민을 가지고 영양 판정을 하겠다. 알부민은 혈중의 농도가 되게 높아요. 그리고 반감기도 길어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어느 정도 안 먹었다고 해도 혈중 농도가 금방 떨어지진 않는다. 결과적으로 알부민은 초기 영양 상태의 부족을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단점이죠. 그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 보시면은 식이 요인 이외의 거는 생각하지 말아라. 뭐 질병 상태에 있을 때도 떨어지죠. 뭐 부종이 있어서 뭐 혈액이 희석이 됐,
부종이나 탈수 같은 것에 의해서도 혈중의 알부민 농도가 영향을 받기도 하고 뭐 감염 상태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만 그거는 빼고 먹는 거하고만 관련을 시켜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알부민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인체 단백질 고갈 상태나 식이 단백질 섭취 부족을 나타내는 지표예요. 반감기가 18일에서 20일로 길고요. 풀 크기가 커요. 양이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합성이 잘 안 되면 분해도 잘 안 해요. 단백질이 섭취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금방 떨어지진 않는다. 초기 상태를 반영하지 못한다. 요게 그 한계점이고 제한점이기 때문에 요거를 주의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미 알부민 농도가 많이 떨어졌다라면 이 사람은 단백질 결핍이 상당히 오래 진행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 밖에도 알부민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되게 많죠. 뭐 아연 결핍하고도 관련이 있고 여러 가지 질병 상태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갑상선 기능 저하 있을 때도 막 호르몬하고 관련돼서도 합성이 감소가 되기도 하고 임신하면 혈액이 희석되면서 농도가 감소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다른 거 말고 먹는 거랑만 식이만 관련을 시키라고 했으니까 단백질 섭취 부족 일 때 감소가 되지만 초기 상태는 감지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니은에 들어가는 것은 정맥 영양이었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 해당하는 용어를 써라. 디귿이 뭐였냐면 여기 들어가는 거죠. 총 림프구 수 계산하는 공식이에요. 이것도 단편적인 내용인데 100분의 림프구 백분율 곱하기 무엇의 수? 백혈구수죠. 백혈구수 이렇게 해서 총 림프구 수를 보통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디귿에 들어가는 것은 백혈구수. 그래서 기억은 알부민, 그리고 알부민은 반감기가 길고 풀 크기가 크며 합성이 감소하면 분해도 감소하니까 단백질 부족의 초기 상태를 판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알부민 농도 감소는 단백질 부족이 장기간 지속되었음을 시사한다. 요거를 조금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영양 판정할 때 주의를 해야 한다라는 내용. 그 다음에 니은의 정맥 영양, 디귿은 백혈구. 수는 앞에 있었죠. 백혈구만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우유 단백질 응고에 관한 설명이다. 그래서 요거는 배점 얘기하는 거죠. 이거 1점, 요거 1점. 그래서 요거는 요게가 초점이죠. 초기 상태를 판정하기에 부족하다. 요게 초점. 요거 1점, 1점 이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9번 다음은 우유 단백질의 응고에 관한 설명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세요. 우유에는 다양한 단백질이 약 3% 함유되어 있는데 이러한 단백질은 특정한 조건에서 응고되어 침전돼요. 우유 단백질을 응고시키는 방법은 식염을 통한 포화라는 얘기는 얼만큼 넣었다는 얘기예요. 많이 넣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농도의 식염에 의해서 고농도의 염류에 의해서 중성염이죠. 중성염류에 의해서 단백질이 침전하는 거 이거 염석 효과죠. 이건 염석 효과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염석 효과는 왜 일어나나요? 이 단백질이라는 아이는 보편적으로 지금 염류에 의해서 침전이 되는 거는 보통 카세인인데 이 카세인이라는 아이는 전체적으로 차지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를 띠고 있어서 얘들 간의 반발력에 의해서 멀리 분산이 잘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이 염류가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 NaCl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물속에서 이렇게 해리가 되죠. 그러면 물이 얘네부터 수화를 시켜요. 그래서 Na 플러스다. 그러면은 마이너스인 산소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물 분자가 둘러싼단 말이죠. 그러느라고 물이 이쪽에 있던 물이 이쪽으로 가요. 탈수. 그리고 이 Na 플러스라고 하는 아이가 여기 결합이 또 가능하죠. 중화. 그래서 밀어내는 힘 없애주고 사이사이에 있던 물 치워주고 그래서 얘네들끼리 결합이 되면서 침전하는 것이 염석이에요. 그 내용이 들어가면 되고요. pH 4.6에서 산성화, 산인데 굳이 pH 4.6을 쓰는 것은 요거는 카세인의 등전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등전점 맞춰줬을 때 침전을 한다라는 얘기. 등전점의 개념은 뭔가요? 플러스의 수와 마이너스의 수가 같아서 전체적인 차지, 넷 차지, 순전화가 0인 게 등전점이죠. 그렇게 0을 만들어 놓으면
밀어내는 힘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반발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얘네들끼리 만나서 침전을 하는 거, 그거를 설명을 하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레닌에 의해서 레닌 첨가에 의해서도 침전이 돼요. 근데 조금 문제는 아닙니다만 레닌이라고 하는 아이를 좀 잠깐 볼까요? 우리 레닌의 작용. 이게 카세인이에요. 카세인은 여러 가지 그 단백질들이 모여서 어떤 썸미셀이 모여서 전체적인 미셀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카세인이죠. 그래서 카세인을 구성하는 단백질은 알파카세인도 있고 베타카세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카파카세인이라고 하는 거. 카파카세인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대부분의 카세인들은 소수성. 그런데 이 카파카세인이 친수성이에요. 얘는 물이랑 친하다. 왜 친하냐 하면은 카파카세인 끄트머리에 이렇게 꼬랑지가 하나 달려 있어요. 이게 글리코펩티드라고 하는 거죠. 글리코펩티드. 어떤 책 보면은 글리코매크로펩티드라고도 나와요. 얘가 포도당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얘가 친수성이죠. 그래서 이 꼬랑지가 친수성이라서 이 카세인을 구성하는 미셀을 보면은 이 썸미셀 중에 카파카세인 많은 애들이 바깥을 싸고 있어요. 그래서 꼬리들이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그나마 소수성인 이 단백질들이 물에 그럭저럭 녹아서 분산이 되어 있는 형태가 카세인이에요. 레닌이 하는 역할은 뭐다? 요거를 잘라버리는 게 레닌이 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이 친수성의 작용기를 떼버리고 전체적으로 소수성을 만들어버리는 게 레닌이에요. 그리고 이 카세인 구조를 보면은 칼슘과 인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칼슘 포스포 카세이네이트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인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인이라는 아이가 이렇게 마이너스를 띄고 있어서 여기에 칼슘이 이렇게 포집되어 있는 형태로 보통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닌에 의해서 이렇게 침전이 될 때에는 칼슘과 같이 침전이 되죠. 근데 만약에 산으로 응고를 시킨다라고 하면은 산이 들어갔을 때 이 칼슘 자리에 전부 다 수소이온이 들어가 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산으로 응고시킨 치즈에는 칼슘의 함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죠. 이 수소이온이 칼슘을 밀어내버린다. 그리고 이 칼슘 자리에 수소이온이 다 들어차면서 전체적으로 칼슘의 함량이 적어져요. 칼슘은 유청에 남는 거죠. 반면에 레닌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런 작용은 없는 거죠. 밀어내는 애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칼슘이 있는 채로 그대로 칼슘과 함께 응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를 좀 볼게요. 문제. 기역, 니은으로 단백질이 응고되는 원리를 순서대로 서술하세요. 기역이 뭐였나 하면 식염으로의 포화, 니은이 pH 4.0의 산성화였죠. 그래서 요거는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 기역은 염석 효과라 그랬어요. 염석 효과에서의 포인트는 가장 많이 언급되는 건 탈수예요. 그리고 이 중화에 대해서 언급이 안 되는 책도 많으나 중화도 관여하기는 해요. 근데 이 탈수 위주로 쓰셔도 대부분 책에 여기까지만 언급되는 게 많으니까 탈수 위주로 쓰셔도 득점은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중화작용도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고농도의 식염을 첨가하면 단백질 분자의 수화에 필요한 물 분자를 염이온 Na+나 Cl-한테 뺏겨요. 그래서 단백질 분자 사이사이에 있던 물이 없어지니까 얘네들이 만날 확률 더 높아지고 이 전하, 마이너스를 띄고 있던 전하에 나트륨이 결합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중화가 돼서 반발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침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염석 효과라고 하는 거를 조금 포인트로 보시면 되고 이 염류들의 탈수 작용이 포커스다라고 보시면 되고 참고로 중화라는 내용이 들어가도 괜찮겠고요. pH 4.0은 카세인의 등전점이에요. 등전점에서는 양전하와 음전하가 상쇄가 돼서 전체적으로 순전하가 0인 거죠. 마이너스가 없고 플러스가 없는 게 아니라 얘네들의 수가 같아서 크게 봤을 때 0이 되는 게 등전점이에요. 분자 간에 반발력이 없어요. 그래서 단백질이 응고 침전하게 되는 거, 그게 산에 의한 응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기역과 니은에 대한 원리는 그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니은에서는 등전점이라는 말이 포인트겠죠. 반발력이 없어진다. 등전점에서 반발력이 없어진다. 그 얘기가 포인트예요. 디귿 효소가 미졸진 디귿이 뭐였나 하면 레닌이었나 봐요. 레닌이 작용하는 기질의 명칭을 써라. 기질 명칭, 효소의 기질 명칭을 쓰라고 했는데 카세인이라고 써도 맞는 것 같긴 합니다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카파카세인이죠. 그래서 카세인 혹은 카파카세인이라고 쓰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카파카세인을 더 선호는 해요.
카파카세인. 니은보다 디귿의 작용으로 응고된 단백질의 칼슘 함량이 높은 이유는 산으로 처리를 했을 경우에는 칼슘이 쫓겨나고 그 자리에 수소이온이 들어가니까 칼슘 함량이 적은 거고, 레닌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런 작용이 없으니, 그러니까 칼슘이 쫓겨나질 않으니까 전체적으로 칼슘이 같이 포함이 돼서 응집되어 칼슘 함량이 높다. 요 내용으로 가시면 되겠죠. pH 디귿에 보시면 레닌은 카세인 밑셀 구조를 안정화시키는 카파카세인을 소수성인 파라카파카세인, 그래서 글리코펩티드 떨어져 나간 요 아이가 파라카파카세인이죠. 아까 말씀을 안 드렸네요. 파라카파카세인. 그래서 이 파라카파카세인으로 분해함으로써 밑셀 구조를 불안정하게 하여 응고 침전시키는데, 산에 의한 응고와 달리 카세인과 결합된 칼슘이 제거가 안 돼요. 그래서 칼슘과 함께 응고가 되니까 응고물에 칼슘이 더 많죠. 산에 의해서는 칼슘이 제거가 된다. 그래서 산으로 응고시킨 치즈, 모짜렐라 치즈, 크림치즈 이런 거는 칼슘 함량이 그렇게 높진 않죠.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로 가서 볼게요. 자, 자료 1은 해썹 시스템 중에서 CP 1번 관리점이죠. 주요 관리점이면 1번 관리점. 식품 접촉 표면 세척 및 소독 공정이고, 자료 2는 세척제 선택 시 주의사항에 관한 내용의 일부이다. 작용 방법에 따라 서술하세요.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 5차 개정에 근거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배점을 말씀을 안 드렸나요? 배점? 앞에 있는 문제 9번 문제 배점을 말씀을 안 드렸네요. 9번 문제의 배점은 자꾸 앞으로 다시 가서, 요거는 배점이 요거 1점, 그러니까 염석효과 위주로 1점, 요거 1점, 그 다음에 여기서 카파카세인 기질 이름 쓰는 거 1점, 그 다음에 설명하는 거 1점 해서 4점 배점 하시면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요. 문제 읽어놓고 다시 갔네요. 다시 10번 볼게요. 자료 1은 CP 식품 접촉 표면 세척 및 소독 공정, 자료 2는 세척제 선택 시 주의사항에 관한 내용의 일부예요.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해라. 자, 그래서 자료 1은 CP, 식품 접촉 표면 세척 및 소독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자료 2는 세척제 선택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고, 기억에 해당하는 숫자를 써라. 기억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식품 접촉 표면 세척 소독에 할 때 식판이 보통 그 식기세척기 같은 데서 소독이 돼서 나올 때 뜨겁게 나오는데, 이때 온도 기준은 몇 도씨 이상이어야 되나 하면 71도씨 이상이어야 되죠. 그래서 기억은 71도라고 쓰시면 되고, 니은을 확인할 수 있는 지시약의 명칭 하나를 써라. 니은이 뭐냐 하면 잔류세제 농도였어요. 그러니까 소독제나 잔류세제 농도가 있는지, 잔류세제가 남아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잔류세제 농도 확인할 때 쓰는 시약이 페놀프탈레인이죠. 페놀프탈레인. 지금 이런 말씀이 좀 어떤지 모르겠지만 많이 안타까웠던 게, 올해가 아니라 작년에 최종적으로 뭔가를 정리하는 그 1시간짜리 타임이 있었는데, 이 페놀프탈레인이 자꾸 보여요. 이거 알아두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작년엔 안 나오고 올해 나와버렸네요. 그래서 니은이 페놀프탈레인이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괄호 안에 디귿에 해당하는 최대 수치, 학교급식에서 식기 등 급식기구 세척제는 용량에 맞게 사용하되 NaOH 수산화 나트륨이 포함된 세척제 사용 시 수산화 나트륨 함유량은 5% 미만이에요. 5% 미만의 표기 제품을 사용한다 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식품 접촉 표면 세척 및 소독과 CCP2에 보면 식품 취급 및 조리 공정에서 위해 요소의 차이점을 서술해라. CP2에서의 위해 요소는 뭔가요? 여기서 미생물 생존이죠. 미생물 생존. 미생물이 위해 요소예요. 그래서 미생물이 생존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관건인 것이 CCP2. 그런데 CCP2를 보시면은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억과 니은에 대한 해설이에요. CP2 보시면은 식품 표면 71도 이상,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 모니터링 방법에서 여기 페놀프탈레인 나와 있죠. 소독제 희석 농도는 테스트 페이퍼, 염소 소독에 반응하는 테스트 페이퍼를 가지고 하거나 농도 측정기를 가지고 하면 되고, 세척제 잔류 여부도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 페이퍼가 있는데 이것 말고 지시약을 쓸 때는 페놀프탈레인을 쓰죠. 페놀프탈레인. 그 다음에 우리 CCP2, 아까 CP2에서의 위해 요소는 미생물 생존이었어요. 미생물 생존이고, 그 다음에 CCP2 하면은 보시면은 위해 요소가 두 가지죠. 교차 오염이라는 게 있고 미생물 생존이 있고, 요게 위해 요소예요. 두 개의 차이점 하면은 단편적으로 눈에 딱 봤을 때 여긴 교차 오염이 있다, 이거 하나죠. 교차 오염을 쓰시면 될 것 같기는 한데 뭐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위해 요소의 차이점. CP2에서의 이 미생물 생존은 지금 기준이 어디냐면 식판, 뭐 식기, 그 조리에 사용하는 기구에 대한 미생물이었죠. CCP2에서의 미생물은 지금 어디 있는 건가요? 이건 식품이에요. 그래서 채소나 과일, 가열 조리된 식품과 같은 식품에 있는 미생물. 이것도 차이점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요거를 물어보고자 했다면은 미생물 생존에서의 차이점을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위해 요소에 대한 차이점이라고 했으니까 교차 오염이 CCP2에는 있다라는 내용으로 가시는 게 맞는 듯 합니다. 그래서 내용 정리하시면 기억은 71도, 니은은 페놀프탈레인, 디귿은 5. CP2에서는 위해 요소가 미생물 생존, CCP2에서는 교차 오염과 미생물 생존으로 CCP2에는 교차 오염이 있다라는 걸 한 번 더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죠. 11번. 자료 1은 중학생 상훈이를 대상으로 한 영양관리 과정, NCP라고 하는 영양관리 과정의 일부이고, 자료 2는 어떤 교수가 예비교사 A, B를 대상으로 한 상담법, 영양상담법 수업의 일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세요. 자, 이게 이제 NCP라고 하는 것의 그 과정을 좀 먼저 살펴보시면 영양 관리 과정이죠. 처음에 영양 판정하고 나서 영양 진단 내리고, 영양 준재하고, 영양 모니터링 및 평가하고, 이 네 가지가 반복이 되는 것이 영양 관리 과정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영양 판정을 하죠. 영양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뭔지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에 대한 평가 해석을 하는 단계가 영양 판정 단계예요. 영양 판정을 통해서 영양 진단을 내리죠. 이 사람은 영양상의 문제가 뭐다, 원인은 뭐고 증상이 뭐다. 이때 나오는 게 PES라고 하는 진단문이죠. 그래서 영양 문제는 뭐고, 원인, 병인은 뭐고, 증상이나 징후가 뭔지를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기록을 하는 것이 영양 그 진단 과정에서 진행이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영양 문제, 원인, 증상을 고려해서 환자의 문제점을 도출하는 영양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영양 중재로 들어가요. 이 사람의 영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양 관련된 행동, 주의, 환경, 건강 상태의 긍정적인 변화를 목표로 계획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이렇게 했을 때 이 지금 갖고 있는 영양 문제가 개선이 되는구나. 그래서 그거를 진행을 시키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평가를 해요. 그 문제가 바뀌었는지. 그래서 문제가 개선이 됐는지를 평가를 해서 만약에 개선이 안 됐으면 다른 형태의 어떤 영양 중재 방법을 동원을 해서 계속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게 영양 관리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영양관리 과정에 대해서 자료 1에서는 지금 나와 있는 게 문제, 기억, 징후, 증상이라 그래서 요거는 PES 진단문을 얘기하는 거고, 이가 뭔지 쓰란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병인이라고 쓰셔도 되고, 원인이라고 나와 있는 책도 있으니까 원인이라고 쓰셔도 돼요.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뭐 예를 들어 에너지 섭취 과다다. 그러면은 원인이 뭐지? 왜 에너지 섭취를 과하게 하게 됐을까? 고열량 섭취 식품을 많이 먹으니까. 근데 에너지 섭취 과다인 걸 어떻게 알았어요? 에너지 섭취가 3,600kcal인 걸 보고 에너지 섭취 과다라는 걸 알았다. 이게 PES 진단문이죠. 그래서 PES 진단문을 다시 한 번만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양 진단하고 관련된 문제, 영양 진단에서 나온 영양 문제가 있고, 이 문제가 뭐랑 관련이 된 것이냐, 원인이 무엇이길래 이런 문제가 생겼나가 여기에 적히는 것이고요. 이 영양 문제를 어떻게 알았게?
어떤 근거를 통해서 알았게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지방의 과다 섭취를 하고 있다. 원인이 뭐냐? 왜 지방 과다 섭취를 하고 있느냐? 잦은 패스트푸드를 먹다 보니까 지방 섭취가 과다가 되었다. 이게 원인인 거죠. 지방 섭취 과다인 거는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혈청 콜레스테롤 농도가 230이 넘어가요. 그리고 프라이드 치킨과 튀김을 일주일에 10번 이상 먹는다고 얘기했어요. 요게 근거죠. 근거. 요거를 근거로 해서 저런 그 진단이 나온 거죠. 뭐 예를 들어 연화 장애가 지금 영양과 관련된 문제예요. 원인은 뭐게요? 뇌졸중 때문에 연화 삼키질 못해요. 그러면은 이 연화 장애가 있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연화 검사를 했더니 잘 안 넘어간다라고 상담이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근거로 해서 저 진단이 내려진 거죠. 문제가 뭐다라고 내려진 거죠. 요거는 근거, 요거는 원인, 저거는 문제. 이렇게 세 가지가 기록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료 두 번째 거를 보시면은 교수가 상훈이가 어머니는 제게 지금은 무엇이든 많이 먹어도 살로 안 가고 다 키로 간다고 하셨어요. 저도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는 것이 좋아요 라고 말했다면 영양교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상훈이는 고려 전 단계에 해당이 되므로 우선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고 키가 큰다는 어머니 말씀을 믿고 먹고 싶은 게 있으면 거리낌 없이 먹고 있다는 뜻이군요 라고 하면 어떨까요? 요건 이제 상담 기법을 묻는 거죠. 이제 이런 게 되게 애매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지금 약간 의심이 되는 게 부연 설명, 부연이라고도 하고 부연 설명이라고도 하고 영어로 써 있는 거 보면 이거 재진술이라고도 해요. 재진술 같은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것이 의심이 되고 그다음에 명료화라거나 해석이라거나 이제 후보자들을 올려보세요. 요약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뭐 후보라면 후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수용은 아닌 것 같고 뭐 감정으로 받아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요것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일단은 하나씩 지워보세요. 명료화라고 하는 건 뭔가요? 내담자가 뭘 얘기했는데 애매해요. 애매해서 듣는 사람도 상담자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되물어 보면서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게 명료화란 말이죠. 그런데 보시면은 지금 뭐 제가 지금 무엇인지 먹어도 살로 안 가고 키로 간다 그랬고 나도 마음껏 먹는 게 좋고 뭔가의 애매모호함이 발견되지는 않죠. 그래서 이건 명료화도 아닌 것 같고 해석이라고 하면은 포커스가 뭐죠? 추론이에요. 어떤 요인과 요인을 연결지어서 상관관계, 인과관계 같은 것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상담자가 내담자가 한 여러 가지 말들 중에서 뭔가 연관되는 것들을 매칭을 해서 이것 때문에 이런 원인이 나온 거 아닌가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 아마도 뭐뭐인 것 같군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해석이란 말이에요. 근데 추론은 없어요. 말 거의 그대로 따라했죠. 많이 먹어도 살찌지 않고 키가 큰다는 어머님 말씀을 믿고 지금 마음껏 먹고 있다라는 얘기군요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추론이 있지도 않아요. 요약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전체적으로 하는 이야기 중에 어떤 주제나 감정을 찾아가지고 그 주제나 감정 내에서 내담자가 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정리를 해주는 게 요약인 거죠. 그러니까 요약이라는 말은 많은 내용을 약간 정리한다라는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정리한 것도 아니죠. 한 얘기 거의 그냥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란 말이죠. 남는 거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밖에. 그래서 니은의 지금 상담 기법을 써라라고 했는데 아까 부연, 재진술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영어로 하면은 이게 두 개가 같아요. 그러니까 책 같은 거 보시면은 패러프레이즈라고 해서 영어로 얘도 괄호 열고 이게 나와 있고 얘도 괄호 열고 이게 나와 있어서 두 개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연 설명이나 재진술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담자의 메시지를 상담자가 다시 한번 말하거나 문장으로 나타내는 거. 다시 한번 말하거나 문장으로 나타내죠. 거의 지금. 그리고 내담자는 자신이 말한 상황을 그 상담자가 얘기해 주는 거 듣고 약간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부연이고 그게 재진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현재 문제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내담자가 한 말을 거의 따라하는데 약간 바꿔요. 약간 바꿔서 얘기하는 거. 다시 한번 네가 한 말이 이런 뜻이니까 다시 한번 객관화시켜서 들어봐라.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게 부연 설명이죠. 자, 다시 내용으로 가서 볼게요.
그다음에 교수가 네 좋습니다. 이어서 상훈이가 간식으로 맛있는 과자 대신 과일을 먹는다는 생각만 해도 힘들고 기분이 나빠요 라고 반응했다면 여기에 대해 이어진 질문을 만들어 볼까요? 그러니까, 디귿은 평소에 과일을 먹지 않고 과자나 단 음료를 먹나요? 라고 하는 거. 이건 답을 뭐라고 하나요? 예, 아니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폐쇄형 질문이에요. 폐쇄형 질문. 폐쇄형 질문을 하면은 예, 아니요 하고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담을 진행하는데 맥이 뚝 끊겨버리죠. 그래서 보통 개방형 질문을 해요. 평소에 과일 대신 과자나 단 음료를 먹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이거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개방형 질문이고 상담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개방형 질문이 바람직해요. 자, 답 써보는 걸로 가볼게요. 자, 영양관리 과정 중에서 자료 1에 해당하는 단계 아까 PES였어요. 이거는 영양진단이죠. 그리고 기억에 들어가는 건 병인, 그 다음에 원인이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적용된 상담 기법, 부연 설명, 재진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밑줄 친 디귿에 대해서 디귿은 아까 폐쇄형 질문이었죠. 개방형 질문과 같이 말한 이유를 질문 유형, 폐쇄형, 개방형 들어가야 되고 왜 좋으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요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원활한 상담이 진행이 된다. 요 내용이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영양 진단, 병인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부연 설명, 재진술 들어가면 되고 디귿은 폐쇄형 질문으로 명백한 사실만을 요구하여 상담을 어렵게 한다. 예, 아니요 해서 상담이 말이 끝나버리죠. 리을은 개방형 질문을 통해 내담자의 관점, 의견, 사고, 감정을 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리을과 같은 개방형 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끌어내는 게 바람직하다. 요 내용이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관건이 디귿은 폐쇄형 질문, 리을은 개방형 질문. 개방형 질문이 왜 좋으냐? 관점, 사고, 감정을 끌어내는 게 좋기 때문이다. 이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죠. 조금 애매하긴 한데 배점은 영양진단 1점 들어가야 되고 병인 1점 들어가야 되고 부연설명 1점 들어가면 이거 1점밖에 안 되네요. 그렇게 배점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24년도 영양교사 임용고시 기출문제 풀이를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요번 시험도 늘상 느끼는 거지만 약간 예상치 못했던 약간 지엽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나오고 그게 이제 하나의 어떤 변별력을 갖추기 위함은 아닌가라는 생각은 해봐요. 그래서 이리저리 막 사고하는 것보다 단순하게 어떤 수치를 기억해내서 쓰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여서 이제 암기를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를 느끼셨을 것 같아요. 난이도는 작년과 제가 보기엔 좀 유사했던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시험이 다 끝나셨고 이제 2차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아무쪼록 다 같이 좋은 결과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